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요, 서울시의 중소형 아파트도 평균 10억이다. 올 4월에 9억 8,658억입니다. 1월 달에 9억 3,921억이요. 1월부터 4월 사이에 중소형 아파트도 한 5천만 원이 올라서 평균 10억에 육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 선호하는 60평방미터에서 85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20평대 초반부터 한 30평이 뭐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아파트들이 1년 사이에 2억이 뛰었고, 하위 20% 아파트는 5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낮은 하위 20%가 5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자, 가격대가 가장 낮은 하위 20% 1분위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5억 458만 원이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5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5억이 애 이름도 아닌데 5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서울 시내에서 제일 질 낮은 아파트들 평균 가격이라는 거예요. 2분위, 그러니까 밑에서 하위 40%까지의 아파트가 8억이라는 거예요. 2분위가 8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가 찬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돈 10억들 모으려면 어떤 사람들은 상당수는 10억을 모으지도 못하고 인생이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20평대 중반에서 30평대 초반 크기로 노는 이 아파트, 이런 것들이 신혼부부나 2, 3인 가구에서 가장 지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들이죠. 그런데 한강 이남에는 이런 아파트가 11억 5,100만 원이 넘고, 한강 이북에는 9억 5,4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하위 20%와 제일 높은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의 격차는 4.1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서울 시내 몇 군데를 묶으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갭 투자가 가능한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들, 이게 재건축 되는데 이런 데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름한 그냥 조그만 아파트 한 채도 기본은 서울시 어디 가도 10억이다. 참 기가 찬 나라인데요. 자, 여기에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산 비트코인을 한국에서 팔아가지고 서울의 아파트를 39채나 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한국이 비트코인이 최대 20, 최소 10% 정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한국에서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가지고 비싸게 판 다음에 일부는 송금하지만은 일부는 한국에서 아예 지금 아파트를 샀다는 겁니다. 중국인 A씨는 3년 전에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억에 사면서 4억 5천만 원을 중국의 가상화폐 환치기 조직의 도움을 받아 위안화를 원화로 바꿔 지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A씨의 의뢰를 받은 중국 환치기 조직은 가상화폐를 해외에서 구입해가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에 보내는 거죠.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전자지갑이라는 것은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일종의 계좌지요. 그래서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니까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지금 고급 아파트를 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갖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한국에 아파트 살라는 사람들한테 또 이자를 높게 받아먹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3년간 서울에서 5억이 넘는 아파트를 샀는데 이 사람이 돈을 갖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도 아닌 사람들이 500여 명이나 있어서 극히 빙산의 일각이겠죠. 조사를 했는데 이들이 이제 환치기 등을 이용해 취득한 금액 중 176억 상당의 아파트 16채를 구입한 17명이 나왔고, 부동산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39채를 산 44명 등 61명을 적발했고 37명은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1명이
중에 중국 국적이 34, 미국이 19, 호주 2, 기타 6인데 미국이나 호주 국적을 갖고 있어도 대부분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서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들. 이들이 구입한 서울 아파트 소재지는 강남, 영등포, 서초, 구로, 송파, 마포 등 가격이 많이 뛰는 동네인데 이 환치기 조직 10여 개 조직이 여기에 개입돼 있는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환치기를 한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갖다가 한국의 전자지갑으로 전송을 하고 인터넷으로 전송하면 되죠. 인터넷으로 전송한 걸 가지고 한국에서는 현금으로 바꾸어서 원화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또 뭡니까? 이 필요로 하는 아파트 사는 데다가 쓰고 그걸 빌린 사람은 뭘로 갚아요? 중국에서 위안화로 갚아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법 이전된 자본 규모가 1조 4천억쯤 될 거라고 지금 나오고 이게 모두 부동산 구입에 사용된 게 아니라 환치기 수법이 사용된 입출금 내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의 재산 등록제를 실시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구매할 때 이런 돈의 출처를 철저하게 사전에 구입할 때부터 못하도록 재산 등록제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돈 출처를 뒤져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 코로나 여파로요. 20대가 더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 출발부터 고난의 길을 가고 있어서 20대의 기분장애 환자가 60대를 추월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가 주로 이 스트레스가 구직, 생계, 대인관계, 주거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에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기분장애가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대부분이 구직, 경제적 여건, 생계, 직업 이런 데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적인 증세가 학력별로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힘든 2, 3년제 전문대와 경인지역 4년제 대학에서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청년 노동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우울함이 청년 구직자를 완전히 잠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 놓일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누가 옆에서 조금만 조언해주고 도움을 주면 다시 힘을 내고 정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기분 조절 장애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우울한 비정상적 기분이 지속되면서 그것이 누적되면 우울증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울증 상태에 빠진 젊은이들은 대체로 사회적 고립과 히키코모리 형태로 가게 되고요. 나중에 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기가 어렵게 된다. 근데 이런 젊은이들이 지금 수십만을 넘어서고 있다면 이게 사회적으로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 우리가 그 혁명 20일은 대학 입시에 대해서 시험만으로 한 3번 정도 쳐서 평균해서 대학을 가고 그 외에는 어떠한 제도도 대학을 가는데 필요치 않다. 오직 시험만으로 가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학 입시 불공정 사례가 숱하게 나오고 미국에서도 상류층 자식들이 주로 좋은 대학에 가게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자, 한국에서도 사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부유한 사람들의 자녀가 명문대 갈 확률이 매우 높지요. 그래서 명문대 입학 사라한 학생들의 비율을 부모의 계층으로 보면 부자의 자녀일 가능성이 한국도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 측에서 조사한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서울대 신입생들의 아버지 직업 비율을 보면 의사, 변호사, 판검사, 연구원, 교수, 교사 등 전문직이 한 30%까지 된다 그러고요. 경영주, 대기업 간부, 고급 공무원, 사회단체 간부 등 경영관리직도 20% 정도 되고 그래서 입학생 중에서 아버지가 한 절반 정도는 상류층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학생 중에 농축수산업을 하는 집의 자식은 몇 프로냐? 1에서 3%, 비숙련 노동은 1에서 2%, 노가다 하는 집의 자식은요. 무직은 1에서 3%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직업이 농수축산업을 하거나 비숙련 노동자거나 무직이면 서울대 갈 확률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서울대 신입생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과 관리직 직업이 80년대는 20% 수준에서 지금 이렇게 늘어났고 80년대는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5% 됐는데 지금은 1%까지 떨어졌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가 농사 지어서 서울대 온 애들이 조금 있었어요. 서울대 신입생들의 부모 직업을 분석한 기사로 큰 방향을 일으킨 문화일보 권선무 기자는 서울대는 왜 있는 집 자녀만 다닐까라고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 법대, 경영대, 의대에서는 서울에서 자라 스스로 중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전문직 관리직 집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년 성공 요인 인식 조사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은 재능, 미국은 노력, 근데 한국은 부모의 재력을 손꼽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작됐는데 이제 시험 제도가 교묘하게 변질되어서 현실적 불평등한 기득권을 보장하는 걸로 가고 있어요. 시험을 보더라도 부잣집 애들이 사교육을 받기 때문에 유리하지요. 그래서 제가 사교육을 학교 공교육 내에 흡수해서 B급 교사를 수십만 명, 지방에 아주 교육 환경이 안 좋은 데부터 우수한 사람들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입시를 없애버리고 제비뽑기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입 추첨제를 마이클 샌들이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그 정의란 무엇인가요? 능력이 아닌 운을 강조해 입시의 실패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낼 수는 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믿으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우리가 흔히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사회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가소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초래하고 싶다면요. 대학 입학 시스템부터 바꿔야 되고 사교육 시스템부터 바꿔야 이 세상의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 21은 그걸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